예, 저 다음은 저희 그 분야별 과정 항법 분야 GNSS 전리권 영향, 시간 지연과 신호 간섭이라는 주제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종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종균입니다. 제 발표 시간이 20분인데 제목도 이제 타임 딜레이라 20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GNS 타임 딜레이 앤 인터페런스인데요. 그래서 GPS 간편하게 GPS로 하겠습니다. GPS 신호가 우주에서 위성에서 올 때 그게 이제 전리층에서 굴절이 돼갖고 타임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리층 전자밀도의 일레귤레티 불균질성 때문에 신틀레이션, 그러니까 페이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신호의 앰플리튜드, 페이스 모두 다 나타나고요. 그건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지역, 저위도, 중위도, 그다음에 고위도에 따라서 특색이 각각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KT셋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주 환경을 말할 때 주로 이제 HF 통신, 그다음에 위성 항법, 그다음에 위성 궤도 이 세 가지를 크게 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북극 항로의 방사선도 많이 하는데 고궤도 정기위성 같은 경우는 솔라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위성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서머스피릭 덴시티, 그 위성 항력이 많이 주게 되고 GPS 같은 경우는 2만 킬로미터 궤도입니다. 그래서 중궤도 위성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그 라디에이션 벨트 지역입니다. 바날렌 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사성이 센 지역이죠. 그래서 GPS 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오실레이터 클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방사선 방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리층 타임 딜레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멀티 시그널, 듀얼 프로그램 L1, L2 멀티 시그널을 방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1960년대, 70년대 그 미 해군에서 했던 타이메이션 위성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거고요. 예,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GNSSL은 크게 11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성에 관련된 오차, 궤도 오차와 그다음에 위성 시계 오차. 그러니까 GNS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사용자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파 신호를 이용해서 거리를 정밀 측정하는 건데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성 궤도가 정밀한 위성 궤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파를 써준 그 클락, 오실레이터 시계가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GNSS 위성에는 원자 시계가 루비듬 세슘 시계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시계고요. 그 신호 그 시계의 정확도는 저희의 이제 스마트폰에서 항상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리권입니다. 신호가 이제 처음에 위성에서 발사된 송신된 신호가 처음에 맞닥뜨린 데가 전리층인데요. 여기서 이제 타임 딜레이가 발생되고 굴절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레귤레티인데 신틀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대류층에 있는 수증기에 의해서도 역시 전리층과 같은 전리층보다 약하긴 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다중경로 오차. 저희 GNS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한참 많이 실험하던 데가 이 다중경로 오차를 실험하기 위해서 테헤란로에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고층 빌딩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다중경로 오차도 신호를 받아보면은 신틀레이션하고 신호가 구분 안 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다중경로 오차는 그 지점에서 환경적인 오차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리층의 신틀레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중경로 오차는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제 사용자의 시스템, 안테나라든지 그리고 사용자가 갖고 있는 수신기의 시계가, 그 오실레이터가 얼만큼 정확하냐. 그 사용자들이 전부 다 원자 시계를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의 성능에 따라서 수신기의 성능이 달라지고요. 그럼 사용자는 수신기에 어떤 수신기를 쓰는 게 좋냐? 비싼 거 쓰시면 됩니다. 비싼 수신기에 좋은 수신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열 번째는 신호 차폐가 있겠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신호 차폐라든지 제밍, 11번째 제밍 있겠고, 사실 제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맨메이드 제밍과 언맨드 제밍.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재밍이 있겠고, 그 다음에 태양 라디오 버스트에 발생되는 태양에서도 1.2기가, 1.5기가 기가대 전파가 폭발을 하니까 그런 태양 우주 환경에 의한 재밍, 환경적 재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차가 있고, 또 하나는 위성의 배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저희가 일단 최소 위성이 4개를 잡아야지 저희가 저희의 위치, 포지셔닝을 하는데, 한쪽에 굉장히 전리층이 신트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났다. 우주환경 입장에서 심하게 일어났다. 그럼 한쪽 위성이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결정하는 위성의 배치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우리의 위치 정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DOP라고, Dilution of Position 해갖고 DOP라는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오차, 기술오차 등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많은 오차 중에서 사실 대부분 테크니컬 오차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거의 제거 100% 아니 거의 90% 이상 제거가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게 전리층입니다. 전리층이 왜 어렵냐면은, 일단 전리층의 플라즈마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한 운동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솔라 액티비티, 태양의 레디션 플럭스에 따라서 받고, 그게 위도, 경도, 저위도, 중위도, 극지방, 그다음에 위도, 경도, 그다음에 자기장의 컨피규레이션. 지구의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어느 자기장이 조밀하게 있고 경사도도 다르고,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전리층의 영향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GPS 위성학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오차를 어빌리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우주환경이 이러니까는 당신들의 오차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위성항법에서 전리층의 영향에 대한, 우주환경에 대한 영향은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이미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개발할 때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전리층 모델을 현재 개발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수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수식을 하면은, 각 위성에서는 보통 이제 L1과 L2 두 신호를 쏴주고, 그 반송파 캐리어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드들을 모듈레이션 시켜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시그널이 어느 위성에서 오는지, 1번 위성에서 오는지 2번 위성에서 오는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위성 식별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그래서 그 위성 식별에 대한 코드를 CA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CA 코드는 L1 수신기에 L1 반송파에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인데, 이게 신호가 여러 가지가 오면은 그 수신기에서 그 신호하고 똑같은 신호를 계속 제너레이팅을 합니다. 제너레이팅해서 그 타임 스탬핑이 오는 신호를 가지고서 그 타임 딜레이가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리층 관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측 타겟을 정할 때는 반드시 L1 신호를 수신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PRN 신호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신기는 그 상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광기와 RF단과 그다음에 상광기, 컴퓨팅, 디스플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그래서 신호들이 이제 위성에서 방송 신호들이 와서 그 수신기의 신호 그 제너레이팅 코드하고 딱 매칭이 되면은, 여기 이제 값이 이게 t겠죠. 이게 값이 이제 올라가죠. 요 델타 t, 이 시간을 타임 딜레이라 부르고요. 이것들이 이제 주로 다른 것들이 다 제거가 됐다 생각하면은, 요게 전리층 시간 지연 오차, 그리고 이거를 물리량으로 바꾸면은 토탈 일렉트론 컨텐츠, 그 TEC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층 관측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GPS가 전리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전리층을 관측하기에 가장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고, 그나마 전리층 관측기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대당 4천만 원. 보통 레이더는 몇백억, 최소 수십억에서 몇백억 하죠. 그리고요. 근데 또 위성 예전엔 GPS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러시아의 크로노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다음에 중국의 BDS, 베이도, 그다음에 지역항법 위성으로는 우리나라의 2035년 서비스 예정인 KPS, 일본의 지금 현재 QGSS, 그다음에 인도의 나빅 등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S바스 같은 여러 가지 방금 KT에서도 이제 카스 말씀 잠깐 하시는데 카스부터 시작해서 와스, 뭐 엠사스, 에그노스, 가간 뭐 여러 가지 또 보강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전리층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제 관측 소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그러면 굉장히 전지구적으로 관측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전리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전까지는 1.2기가, 1.5기가 L1, L2 두 L밴드의 방송 캐리어를 방송을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최근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L5 1.7기가 원래 이게 항공 안전을 위해서 쓰던 주파수 대역이었는데 이제 GPS가 이제 군사용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안전이 더 중요해지게 돼 갖고 L5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L5를 요즘에 가장 많이 L2보다도 L5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이유가 일단은 1.7기이기 때문에 그 L밴드의 그 복잡한 신호 스펙트럼 중에서 조금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ference가 좀 덜한 주파수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리층의 시간 오차, 아까 타임 딜레이를 계산할 때 L1, L2 두 가지 갖고서 계산하는 것보다 L1, L5 그 프리퀀시 차이가 클수록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효과를.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L5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위성학법들이 있는데 서로 상호 보안 운영을 위해서 L5 신호를 상호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러시아와 중국은 빼고요. 서방 쪽만. 당연히 우리나라 KPS도 L1, L2, L5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코드 네이밍 이렇게 CA 코드, P 코드, L1C, L2C, M 코드. 그래서 제가 한참 개발을 할 때는 코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P1, P2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새로 나온 GPS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모르는 코드도 너무너무 많아져 갖고 저도 지금 다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PS 그 시간 지연은 일단 시간 지연 오차가 발생했으면 이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오차가 발생했다고 큰일 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큰일 났으면 이제 제거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 제거는 결국은 TC 이런 수식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행히도 전리층 전파와 전리층의 관계는 분산 관계,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에 따른 굴절각의 차이를 가지고서 제거를 하고요. 물론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TC 맵이라든지 TC 어떤 관측값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국제적이면 국제 표준으로 주로 우리가 이게 GPS의 오차량이 얼마냐 있다고 따질 때는 요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위성의 궤도와 클락은 트러플스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리시버 멀티패스, 그다음에 여러 기타 등등은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전리층이 제일 크거든요. 특히 제일 큰 건 솔라 맥시멈과 솔라 미니멈일 때. 그러니까는 23주기 솔라 23주기와 24주기 그 23주기 때와 가장 23주기 맥시멈 때와 그다음에 미니멈 때를 따져보면은 TC로 약 한 10배 정도. 그냥 솔라 맥시멈일 때 낮 시간 데이타임 때의 TC가 한 100TCU.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솔라 미니멈 때 나이타임 때는 약 10TCU. 한 10배가 차이 나죠. 10배가 차이 났을 때 그 H답 아까 말씀드린 H답은 위성의 배치에 의한 오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져서 보면은 위치 정밀도가 수평 위치 정밀도가 정확도가
한 3배, 8에서 27m,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요. 근데 소소하게 뭐, 이게 전리층이 한 전제밀도 10배 차이 났을 때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1TC, 2TC 이 정도는 사실 그 정도의 GPS 정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GPS 쓸 이유는 없죠. 그 정도는 다 커버링이 가능한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큰 것도 전리층 모델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거는 위성항법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모델을 만들고 계속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SS 고속 태양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태양의 폭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이 TC가 T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지티브 스톰, 그다음에 히팅이 될 경우에는 아래에 있던 중성 입자가 전리층까지 올라오면서 그 플라즈마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네거티브 스톰,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태양풍이라든지 솔라레이션을 할 때 그 태양풍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보 같은 걸 하실 때 아마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분석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생각할 때 이거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코렐레이션을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문영재 교수님 아까 지금 계셨으면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하나하나 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걸 위해서 예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TC 맵 모델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관측소가 그 육상에 있기 때문에 해상의 굉장히 TC 맵의 정밀도가 남반구, 그다음에 태평양, 해상, 그다음에 극지방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정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또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는 해상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 배가 전세계,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배가 움직이는 트랙이거든요. 여기에 GPS를 달아서 전리층 관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선, 근데 이게 배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보안들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일 보안이 약한 그 출연연의 연구선, 그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의 아라온 세빙선에다가 GPS를 달아서 북극 항로에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목적은 나중에 이미 기후변화는 발생을 했으니까 북극 항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그때 배가 많이 다닐 거고, 그럼 북극에 오로라가 많이 발생할 거고, 오로라는 전리층의 전자밀도의 변화이므로 GPS에 무조건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오로라에 의한 GPS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테스트할 목적으로, 실험을 할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노카피라고 한 이유는, 이게 장비신데 보안은 상관없는데, 이게 연구 발표할 때는 EEG 영역이나 그런 게 갖고, 이게 해과연에 일단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들으시고, 배포는 물론 잘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 때 보면 북극과 남극을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아라오너가 좋은 게 경도 변화가 없이 한정된 경도에서 위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도에 영향 없이 위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되게 좋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했는데, L1, L2, L5 신호 3개를 했는데 다 좋은데, 이 남극 이 정도 여기 있을 때 신호가 뚝 끊깁니다. 이거는 사실 신호가 뭐 아까 뭐 멀티패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도 이렇게 칼 자르듯이 딱 끊기는 경우는 재밍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극에 와서 누가 재밍을 걸 일은 없을 테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거는 결국은 다른 신호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했지만은 L1나 L2 이런 신호들의 인터페런스를 줄 수 있는, 신호 간섭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아라온호에서 연구자들이 데이터 관측을 하고 실험을 하고서 데이터를 빨리 받고 싶어서 사설 이리디움 통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절대 말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이리디움
트랜스미터를 켰다는 걸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주환경 입장에서는 아까 조연구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하면은 연구할 때 굉장히 좀 좋거든요. 아, 이런 영향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 있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연구거리가 되는데 사실 피해 사례를 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에서 HF 통신 자료도 잘 안 되고 지금 KT도 자체 이제 회사 방침도 있고 심지어 개인 연구자도 본인이 그 이리디움 통신을 켰다는 거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게 미안해서인지 또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 패턴을 봐서는 무조건 이거는 다른 통신 신호와의 인터페런스가 저는 확신하지만 증거는 없어서 논문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 북극으로 이건 한 가지 북극으로 갔더니 저희는 북극에 이제 위성들이 전부 다 낮아져 갖고 그 북극의 그 GPS 정밀도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평 정밀도는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진 이유가 굉장히 위성의 그 엘리베이션은 낮아졌지만은 가시성 이게 위성이 잘 안 져요. 오랫동안 한 위성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가시성은 좋아져 갖고 또 정밀도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오로라가 막 활발했으면은 여기 정밀도에 막 차이가 났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는데 그러면 좀 더 연구거리가 많이 되고 오로라에 대한 그 완화 기술 모델 오로라 GNSS 모델 이런 완화 모델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이제 첫 시도고 앞으로 이제 저희 선박에 계속 이런 실험을 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첫 시도라고 보시고 이제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전리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뭐 통신을 할 때 전리권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HF 통신, 뭐 VHF, UHF 오늘 뭐 이재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UHF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L밴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리권에 의해서 어느 주파수까지 정말 영향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영석 과장님 발표해 주실 때 이제 쿠밴드를 쓰셨는데 쿠밴드에도 과연 영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전리권에 그 통신에 영향을 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리층은 디스퍼전 분산적이면 프리퀀시 디스퍼전이라서 어느 통신이든 다 영향을 받을 거는 확실하고요. 그 주파수 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전리층의 전자 밀도 그래 NMF2, 그다음에 그 높이 HMF2,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페이징에 되는 그 일레귤리티의 스케일, 그 프레넬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일레귤리티의 크기, 그냥 박사라 박사님 잘 아시는 버블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연구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제 통신에 대한 영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연구자들의 임무고 또 애보하는 분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테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이영석 과장님께 여쭤보지 못했는데 혹시 쿠밴드 그 위성 통신 하시면서 혹시 우주기상 영향으로 인해서 끊긴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안 하실 텐데. 네. 다시 한 번만. 네, 아까 그 쿠밴드 위성 통신을 하면서 혹시 우주기상 영향으로 인해서 통신 두절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두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발표해주신 저희 그 정종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